오늘은 이제 우리가 금전적인 금전을 받기 위한 금전적인 청구를 이제 하는 그걸 제일 기본 틀로 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이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얻어내서 그 판결문에 이제 너한테 피고가 원고 너한테 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받아서 이제 원래 판결 절차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 확정 권리관계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쟁을, 즉 소비대차면 소비대차, 대여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여에 대해서 양쪽 주장을, 공방을 펼치게 한 다음에 그 결과로,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든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든지, 물론 일부 인용은 있지만 이런 결론을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판결 절차는 권리관계,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의무관계, 즉 권리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야. 그래서 증명에 의해서 이제 다툼이 있으면 그 공방에 대해서 증명에 의해서 확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분쟁이 그 확정에 의해서 일단은 종결됐을 때 채무자 피고가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막 싸웠지만, 나온 이상은 이제 승복하고, 그래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물론 여기서 1심, 2심, 3심을 거친 결과로서 또는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된 결과로서, 하여튼 확정된 결과로서 그 단계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승복을 하고, 그래 내가 좀 전까지는 너랑 다퉜지만 공권적 판단, 법원이 그러한 갚아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으니까 내가 그것에 따라서 돈을 준다. 원고 입장은 거꾸로, 원고 청구가 만약 기각이 되면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막 주장하다가 아닌 것으로 됐으니까, 그래 내가 하지만 속에는 계속 뭐가 응어리가 남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승복하면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 원고 입장에서는 다시 문제 삼을 수 없겠지. 기판력에 의해서, 그치? 원고 입장에서는, 진사람 입장에서는 기판력에 의해서, 그치? 피고 입장에서, 진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재심이라는 것은 있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에 의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권리 의무는 확정해서 자기가 돈 줘야 된다 라고 결론낸 것에 이제 구속을 받지. 그게 기판력이야. 그 다음에 그 다투는 것은 이제 더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만약 원고가 이긴 판결이라면 그 내용대로 지급을 하면 되지, 주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분쟁이 해결되는데, 실제 이렇게 확정됐어도 피고가 그 단계에서, 확정된 단계에서 이후에 원고에 대해서 주라고 한 돈을 안 주면 이 판결문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피고가 주면 되는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억울하다고 싸웠지만 판결이 내려져서 확정된 이 단계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속마음은 아릴지 승복을 할지는 모르지만 임의로 거기 단계에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급을 안 했을 때 할 수 없이 원고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이라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집행은 권리를 실현한다. 권리 의무, 법률 관계를 실현하는 절차, 강제 집행. 그러니까 피고가 그대로 판결문대로 주면 되는데, 안 되면 원고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들어가야지. 그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는 권한, 그 말을 우리가 종래 용어로는 채무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용어는 이제 새롭지도 않지만 한 십몇 년 전부터는 집행권한이라고 해요. 일본 법은 채무명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대로 채무명이라고 쓰다가 우리는 집행권한이란 말로 2002년도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그때 민사집행법을 따로 분리 독립해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분들로 만들고 하는 와중에 용어도 채무명이라는 용어를 집행권한이라는 용어로 바꿨어.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강제집행이라는 이런 개념, 왜 집행이 필요한가 등등은 확정된 판결 등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순수히 이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 일반 사람 생각은 돈 못 받아서 법원 갔더니 막, 이 사람들은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뭐가 더 중요해요? 그 돈을 내 말이 맞으면 지금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내 손에 져줘야지 되는 건데, 실제 절차는 어디서 딱 끝이야. 5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시스템 못 이용은 뭐 이런 게 어디서 내가 그거 그렇잖아. 심지어 채무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생각한다면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있어야 돼. 지금 채무자가 채권자와 열심히 서로 억울하다고 다투는 그런 게 있는 내용이라면 이 판결 절차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단순히 돈 빌려간 거를 막 다투지도 않아. 그러면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받아주시오 막 이런 생각인데, 일단 뭐부터 하라는 거야? 소장 내라. 그래서 하여튼 피고의 답변을 들어보고, 그래서 간이 신속한 것은 무슨 제도는 있긴 있어. 채무자가 별로 여기에 대해서 뭐 다투지 않을 거라고 보인다면 집행권한을 금전적인 청구해서 간이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독촉 절차, 지금 명령을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걸 가면 되지. 근데 이제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괜히 지금 명령 독촉 절차 했다가 이의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싸움으로 가야 되니까 오히려 그 단계가 괜히 벌리는 경우도 생기는 꼴이 될 수도 있지. 다시 돌아와서 이 피고 채무자가 돈 빌려간 사람이 사실상 못 갚는 이런 대부분의 대여 사건이 그렇게 돈 빌려간 걸 막 치열하게 다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는 건 뭐야? 그냥 돈 빌렸다가 현실적으로 못 갚는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 갚는 경우는 또 사실은 재산도 별게 없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없다든지 허기가 너무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이 수반될 거라고는 예견이 돼. 어찌됐든 그래도 뭐는 거쳐야 돼. 집행권한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소장을 내고 판결문을 받아서. 근데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거라면 이 절차가 거의 뭔가 의미 있게 펼쳐지지 아니한 채 이제 판결문 얻는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지금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아예 제2금융권이나 약간 사채업자성인 사람들은 이 강제집행이라는 단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 확정하는 절차를 미리 어디 가서 받아나? 공증인 앞에 가서 공정문서로 나 집행을 당해도 수락한다, 허용한다, 이런 문서를 딱 만들어놔. 그게 공증받아서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는 집행 공정문서, 집행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다고 했지? 제일 정규의 그것은 확정된 판결이지. 제일 정규의 집행 권한은 확정된 판결이지. 그렇지만 약간 간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의만 없다면, 금전적인 청구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 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그건 금전적인 청구에 한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금전적인 청구이면서 소액이 2천만 원 넘지 않은 이하인 사건,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은 지급명령 비슷한 소액 소송으로 내더라도 특별한 소송 절차인 소액사건 심판 절차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상 원고 손을 들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정도의 어떤 소장이라면 피고를 불러서 변론을 열지 않고 일단 지급명령처럼 소액사건 속에서 갚아라라고 날아가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이행 권고 결정제도. 그래서 이행 권고 결정이 나가고 역시 지급명령처럼 2주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것으로 채무자 변명 듣는 거 없이, 변명을 공식적으로 처음부터 듣지 않고 이의 있으면 해라 해놓고 이의가 나오면 듣겠다라는 시스템을 소액사건 속에서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액사건의 모든 경우에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리느냐? 그건 아니고 원고가 써내온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뭐 거의 원고 청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의 절차를 끼면서 이행 권고를 결정을 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행 권고 결정도 확정이 되면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제?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정식의 법원 절차 아니고 사사롭게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그게 공짜가 들어가지고 공정을 받는다는 거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이제 채무자가 나 이 변제기에 못 갚으면 이거 강제집행 처가도 된다라고 사인을 해버리면서 그것이 이제 작성되면 판결문처럼 그것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는 거죠. 소송 도중에 또는 애초부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가르쳐줬지. 애초부터 일도 양자의 판단이 아니라 약간 교섭적인, 타협적인 이런 해결로 의도되는 사건이라면 조정을 신청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했지. 소송 도중에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거기서 타결이 되면 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성립된 것에 대해서 판결문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돼. 조정조서. 그러니까 그 조정조서도 결국 뭐야? 집행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뭔가 돈 주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됐으면 뭐 그런 조정조서도 있을 수 있지. 오히려 돈 안 받는 거로 하고 다시 뭐 딴 거 갖고 뭐 시비 걸지 않는 거로 이렇게 내용이 담긴 조정조서가 된다면 그건 오히려 원고 패소적인 내용이면 또 뭐 강제집행 단계를 상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 내용이 돈을 주는 것으로 서로 양보되면서 뭐 한 어느 정도 돈 주는 거로 타결된 내용의 조정조서나 화해가 돼서 화해조서가 되면 그게 집행권한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이해될 수 있겠어? 집행권한이 돼요. 그 다음에 저부터 하나 또 가르쳐줬지. 형사사건으로 뭔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면서 뭐 재산범죄 같은 걸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겠지. 아예 형사재판에서 그놈아가 사기쳐서 가해자고 뭐 이렇게 해서 나 재산적 피해받고 뭐 이런 경우, 또는 뭐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거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민사적인 이것을 형사적인 일정한 범죄에서 곧바로 그놈 나쁜 놈으로 형사 처벌을 하면서 손해배상을 민사 절차가 아닌 그 형사재판에서 같이 내려주는 제도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배상명령 신청. 그러니까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서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그것도 이쪽에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저번 한 달 전에도 찾아왔는데 저 몇 년 전에 수업 중에서 그런 사례가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데, 그 사기친 사람은 이제 그때 징역 6개월인가 1년이었는데 배상명령까지 나왔는데 얘가 50만 원, 여러 명이 그런 걸 당해가지고 단순히 50만 원 갖고 한 건으로는 안 했겠지만 그 전과도 있었고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서 얘도 50만 원 사기 당한 건데 뭐였냐면 뭐 상품권을
50만 원짜리 뭐 얼마 입금하면 준다다가 그냥 붕 뜬 사건. 6개월인가 1년인가 이제 깜빵 갔다 왔고 그 배상금 받은 거로 받았냐라고 했는데 뭐 그 뒤에 뭐 그냥 그러고 잊어버리는 뭐 정도의 뭐 그런 시기였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로 그게 집행 권한이 되는 거지. 배상금. 그치? 근데 형사적으로 그런 거 약간 흉악범 같은 경우는 잘못 찾아갔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꼼짝 못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뭐 그런 정도 되면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효적이지 못하지. 실제 계속 얘기해주는 거야. 이 일반 시민은 뭐야? 나 돈 5천만 원, 5천만 원 못 받고 있는데 이 판결문 받으려고 한 건 아닐 거라는 거지. 우리가 그치? 감정적으로 볼 때는 5천만 원 손에 져주길 바라는 거지.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5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주면 속마음은 이게 뭐야? 내가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시스템은 일단 판결 절차와 이 집행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그치?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가 분리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은 그냥 그걸 완스톱으로 딱 해주길 바라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 같은 연구자는 그걸 어떻게든 큰 사건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빈발하는 이렇게 시민적인 소시민적인 이런 사건에서의 특히 본인 소송 이런 거는 좀 약간 원스톱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민사소송은 기본 틀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지만 약간 직권적인 게 어떤 많이 이렇게 서포팅하는 이런 것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구상을 해보는데, 하여튼 민사소송의 기본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당사자, 실체법적인 권리 의무가 사적 자치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으니까 이 소송을 벌리는데도 그 사적 자치의 원리가 그대로 이 소송에 들어와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 원리를 일반 시민은 모르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법원 찾아가면 다 해줄 줄 아는데 그렇잖아. 그지? 거기서 괴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더더욱 이제 기껏 어렵게 해서 이겼는데,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판단이 나왔는데 그래놓고 보니까 종이조각 하나 봐요. 잃어버리고 그랬더니 종이조각, 판결문 휴지조각. 더더욱 이제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그래도 집행 뭐 하는 것도 그 다음 단계를 밟겠지만 이거 별도 재산이 있는 것 같지도 그렇잖아. 이제 좀 깝깝하겠지 그 시민들은. 그러고서 맨날 법 제도는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깝깝한데 맨날 또 한편에서는 뭐 법조비리, 뭐 무전유죄, 유죄무죄 이런 거 나오니까 깝깝하겠지, 그죠? 응?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본인 소송, 나홀로 소송 뭐 이런 포인트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응? 본인 소송이 소액 사건은 거의 물론 배우의 어떤 서류를 작성해주는 법무사가 있지만 대부분 2천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에서는 변호사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깝깝하죠. 하다가 처음부터 이거 막 몇백만 원 주고 어떻게 이 변호사 보수라는 게 사실 또 중업보호잖아. 내가 그걸 계량화 해보려고 했어. 변호사 보수. 계량하려면 변호사 보수를 계량화하려면 의료보험처럼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려면 전제가 어떻게 되겠니? 의료보험을 생각해요. 보험 같은 게 되고 습관화를 해서 어떤 일정한 병원마다 또 그게 뭐 좀 틀릴 수 있는지 아니면 막 비보험으로 막 해서 뭐 또 병원도 어떤 영리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면이 있지만 뭔가 이렇게 딱 체계가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법률 시장에서도 한번 해본다면 보험을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의료수가처럼 변호사 모습도 뭔가 균질화시키는 어떤, 근데 이 균질화 그렇게 치면 의사도 뭐 또 의사의 지명도가 있으니까 지명도 있는 사람은 이제 환자가 밀린다고 하지만 변호사도 어떤 실력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등등 어떻게 이 정형화 어떤 이렇게 정형화시키겠냐 어떤 요소가 일단 중요하겠어요. 변호사의 경우 법률 시장 일단 그 변호사의 역량
그런 거가 정해져야겠지. 경력이나 뭐 역량, 그지? 그럼 그걸 뭘로 정할 거야? 그 다음에 가져오는 사건도 천차만별이야. 뭐 5천만 원짜리랑 1억 원짜리가 2배 어렵다 이게 아니잖아, 그치? 오히려 500원, 뭐 1,000원 이런 사건이 더 복잡할 수도 있잖아. 그 감정적인 거 뭐 이런 거는 뭐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를 뭔가 개량화 시키려고 해봤는데 어떤 제공하는 변호사의 품질이랄까 능력이랄까 이런 변수가 있고 가져오는 사건의 난이도, 걸리는 시간 이런 또 변수가 있잖아요. 그걸 잘 어떻게 할까? 근데 독일은 변호사 보수가 개량화되어 있어. 기일이 몇 번 열렸느냐 등등 투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독일은 변호사가 법률시장이 보험으로 의료보험처럼 평생 뭐 한두 번 법정 가냐 아니냐 뭐의 문제지만 보험이 있어. 그 다음에 국선 변호 제도가 잘 돼 있어. 국선. 그러니까 그 세 개. 변호사 법률시장의 보험, 그 다음에 보수의 정형화, 그 다음에 국선 대리, 국선 대리. 이 세 가지가 갖춰졌으니까 독일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야. 어떤 소송을 해야 될 때 변호사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거야. 본인은 못해. 그럼 우리의 문제를 보면 본인은 그럼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독일은 그걸 커버해주는 제도로 보험, 보수의 정형화, 국선 대리 등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서포팅 되지 않는 전제에서는 변호사 강제를 택하면 진짜 돈 없는 사람 얼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변호사 무조건 있어야 된다면 이 권리 부재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죠? 되겠어? 응? 그래도 나는 변호사 강제를 해야 된다. 시민단체는 변호사 강제를 채택하면 돈 없는 사람. 물론 그 주의 여건을 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을 생각은 해야 되는데 소송에서 잘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권리부재를 받는 이런 거를 꼭 변호사들이 이제 변호사 자기네들 강제시켜서 직업 이기주의 아니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나는 내가 뭐 변호사 활동을 안 하지만 어떤 연구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변호사를 강제해서 변호사 수가 많아지기도 했을 거니까 조금 주변 제도도 국선 대리 같은 것도 좀 많이 이렇게 하고 해서 변호사가 가급적 변론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소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만 전면적으로 하기는 뭐하니까 그 주변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이제 한번 강제를 해야 되지 않나. 변호사 강제주의는 아직 채택되어 있지 않아. 민사 사건은 헌법재판은 무상이고 변호사 강제주의 택하고 국선 대리인이 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사는 아닌 거지, 그렇지? 형사도 일정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선 대리가 붙고 하는데 민사는 원래 출발이 뭐야? 민사는 사적자치에서 지재산권 지가 보호받으려면 쥐돈 내고 보호받아야지 소송에서 이제 그 개념에서 유상이 된 거야. 재산관계 등의 민법적, 사법적 관계는 지 재산,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지돈 내고 절차 진행해야 된다. 이건 유상에서 출발한 건데 지금 변호사 대리의 원칙은 채택되어 있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은 채택되어 있는데 변호사 강제주의는 채택되어 있지 않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집행이라는 거로 가서 실현을 해야 되는데 집행에서는 증명이 불필요해요. 왜 증명이 불필요해요? 이미 권리관계는 어디서 확정됐어? 판결처에서 확정돼서 오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본다면 그걸 집행이라는 게 뭐야? 사실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돈 받을 권리 있으면 이 판결일처에서 확정해서 내려왔잖아. 여기서 또다시 너 돈 받을 권리 있느냐? 라고 또 한번 분쟁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할 필요 없어. 어디서 확정돼서 왔어? 그 확정돼서 온 그 확정된 문서를 갖고 와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확정된 문서가 뭐라고 했지 좀 아까? 집행 권원. 집행 권원에 이제 돈 받을 권리 있는 거로 여러 종류의 내가 집행 권원이 될 수 있는 걸 얘기해 줬잖아. 대표적인 게 이제 확정된 판결이지. 그거 갖고 와서 여기서는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야. 그지? 여러분이 강제 집행하면 많이 들어본 이게 뭐야? 강제 집행. 강제 집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옛날 용어로 지금 일본 용어 아직도 쓰는데 차압 붙인다, 뭐 빨간 짝지 붙인다. 그 압류를 하는 거야, 재산에 대해서. 일단 강제 집행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 딱 묶어줘. 압류. 그치? 그 다음에 묶어둔 걸 가지고 이제 팔어. 매각을 해. 예를 들면 경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부동산 경매. 팔어. 매각을 해. 그래서 그 매각 대금을 갖고 이제 변제하는 거야. 이 강제 집행 한 사람한테. 그 집행 절차에 참가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집행에 참가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배당을 해주는 거고 어떤 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변제받는 거예요. 집행에 의해서 나온 돈 갖고 변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은 압류, 매각, 근데 부동산 경매, 변제, 절차에 참가한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배당받는다. 변제받는다, 배당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권리가 실현되는 거죠. 권리가 실현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단계야. 이런 단계는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배워. 그런데 지금은 확정된 판결이 나왔다는 것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가집행이라는 말을 배웠잖아. 가집행.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주문 세 번째 나와. 소송 비용은 예컨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고 3회 가집행. 이때 임시지. 임시지만 이 임시의 의미는 왜 임시가 붙었다고 그랬어? 왜 임시가 붙었다고 그랬어? 확정된 걸 전제로 한 집행에서 뭐가 조금 지금 안전하지 못해? 확정이 1심 판결 갖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항소가 없으면 확정되지만 1심 판결 내려주면서 이게 혹시 항소가 있고 상고가 있고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더라도 너 집행하려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건에 붙여주는 게 아니라 재산권적인 청구. 그러니까 금전적인 청구보다 재산권적인 청구는 조금 더 큰 범위지. 금전적인 청구를 포함하는 의미지. 비재산권적인 건 뭐야? 예컨대 이혼 사건 같은 경우 이혼하라고 했다가 집행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갈라서 했는데 항소하다 보니까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다시 원위치. 이게 좀 웃기잖아. 그건. 근데 금전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권적인 청구는 원위치 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 그동안 이자 쪽 붙이면 이게 손해배상의 의미든 무슨 의미든 이자 쪽 붙이면 원위치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재산권적인 청구에는 가집행이 붙어. 그치? 근데 이 가집행의 가는 뭐다? 그 임시라는 의미는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임시다? 판결이 1심 판결만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집행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랬지. 가집행. 그지? 이해됐어? 근데 가압류가 있다라고 그랬지. 가집행 말고 가압류. 이런 용어도 막 입에 많이 듣잖아. 가압류는 압류라는 말 앞에 가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집행이야. 민사 집행. 근데 집행 절차로 나가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내가 강제 집행을 한다는 것은 확정이 됐잖아.
확정이 돼서 내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내 권리가 있다라고 시작도 하기 전에 내 주장만으로 뭔가 소명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서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라는 것에 나가기 위해서 임시의 압류를 한다. 이런 의미야. 임시의 압류를 한다. 임시의 압류를 한다. 이해되겠어? 이때도 가가 붙지만 이때는 가집행에 가는 집행 자체의 포인트로 본다면 가집행은 정식의 집행이고 가압류는 집행이라는 포인트를 보면 임시지만 강제집행의 압류에 대해서 임시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지? 가집행은 집행이야. 그대로 집행을 들어가는 거야. 압류하고 매각하고 예를 들어 변제받는 거야. 근데 이 가압류는 일단 압류를 임시로 한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또는 소송 도중에 이렇게 가압류를 걸어놔. 왜 걸어?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럼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을 것 같으니까 얘 재산 빼돌릴 것 같은 걸 묶어둬야겠다라고 신청하면서 이때는 증명까지 하는 정도로 가면 본소송하고 똑같은 자기 돈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거랑 본 판결까지 가야 되는지 막 급해. 얘가 빼돌릴 것 같아. 그래서 빼돌릴 것 같고 그래서 묶어두는 거니까 가압류하는 거니까 이때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한다. 그럼 증명과 소명의 차이는 민사 지금 기본 강의 책 보면 나와. 어딘가 보면 증명과 소명의 차이. 증거법에 가서 보면 나와. 증거법 어디 가서 봐. 역번호 8-9에 가서 보면 증명과 소명 이런 게 다 나오지. 응? 소명은 증명처럼 막 완벽하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른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법원한테 나 권리가 있으니까 라는 정도로 해서 소명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소명만으로 가압류를 신청해서 그럼 법원이 뭘 보냐? 네 돈 받을 권리가 있느냐? 돈 받을 권리가 증명까지는 안 되지만 소명 정도 해서 지금은 상대방 부르고 그럴 게 아니야. 얘가 빼돌릴까봐 시급상이야. 그것을 피보전 권리, 자기가 지금 돈 받을 권리가 있느냐라는 측면과 피보전 권리, 돈 받을 권리가 있느냐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느낌 알겠어? 보전할. 지금 얘가 빼돌릴 것 같으니까 정식의 판결까지 가서 내가 이기고 나서 막 강제 집행을 하려면 이미 빼돌리거나 뭐 물론 빼돌린 것 자체도 또 뭐로 우리가 여러 가지 회수하고 환원하는 조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어? 뭐 민법상 뭐 채권자, 취소권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의 제도고 일단 빼돌리고 나서 환수하는 것보다는 못 빼돌리게 하는 게 더 기본적인 가압류 다음에 조치잖아. 가처분이라는 말도 또 나오잖아. 가처분. 그것도 역시 보전처분이야. 그럼 가압류와 가처분은 뭐가 틀리냐? 가압류는 금전적인 청구처럼 그 금전적인 청구는 평가에서 그 매각된 데서 받으면 되는 건데 가처분은 그런 어떤 금전적인 청구가 아니라 소유권의 이런 것에 등기 청구를 한다든지 자기가 그 점유를 뭔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받는다든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는 이것을 돈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조로 돈으로 화하겠지만 일단 뭐만 하면 돼? 등기를 이전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그 물건을 딴 데 처분하지 못하게만 하면 돼.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물건을 인도받을 사람은 어떤 물건을 인도받을 사람은 그 물건을 인도받는 게 주목적이지 나중에 안 되면 그 물건값을 받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그 물건을 넘겨받아야 되니까 그 물건이 딴 데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점유 이전 등기 가처분.
인도 청구를 하는 사람은 점유 이전 금지를 가처분을 거는 거고, 만약 건다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사람은 처분을 못하게, 상대방이 처분을 못하게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거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처분과 가압류는 같은 보전 처분인데 종류가 틀린 것은 이해하겠지. 가압류는 채무자의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냐면 일반적인 재산을 압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걸 처분해서 자기가 변제받으려는 것을 생각하는 임시의 압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압류해서 매각해서 변제받는 걸 염두에 둔 보전 처분이고, 그런데 어떤 금전적인 청구가 아니라 이전 등기를 받는다든지 그 목적물을 인도받는지 할 때는 굳이 가압류 걸 필요 없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점유 어디에 이전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걸는다. 그지? 그러니까 가압류와 가처분이 보전 처분의 두 가지 종류.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데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 있어. 그건 아직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 하나 특격이 있는데 결국은 세 개의 보전 처분이지. 가압류, 가처분,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처분이 있고, 그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가처분을 굳이 세 번째 유형과 구별해서 부른다면 계쟁물,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바라는 대상을 처분 못하게 한다든지, 인도를 구하는 싸움의 대상을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또는 계쟁물,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의 가처분. 이것에 비해서 세 번째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가처분은 아직 여러분이 이해하지 말고 일반적으로는 가압류와 일반적으로 가처분, 즉 일반적인 가처분은 세 번째 유형의 가처분과 구별할 때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줄여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불러.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보전 처분을 걸고 시작하는 거야. 소재기 전부터. 그게 보전 처분이야. 이미지 알겠지. 보전 처분. 소송 도중에도 그때 필요성이 나오면, 그때 낌새가 이상하면 그때도 걸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소재기 전부터 거는 거지. 채무자가 내 말이 맞다면 채무자가 근데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 요건대로 한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실제 막 남발돼서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전제하에 채무자, 즉 소송에서 이제 피고가 될 사람 재산을 묶어두는 게 가압류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가압류를 걸고 금전적인 청구에서는 시도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쳐 주는데, 지금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보전 처분을 어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소송의 개시에서 소액사건 심판 절차가 3-6에 있지. 그 다음에 ADR이라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관한 조정 등은 3-9, 여권은 3-9에서 얘기해 주지. 그 다음에 최근에 중재 중에 국제 중재 이런 거가 3-10 중재, 특히 국제 중재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기 전에 소재기 전에 준비로 3-2를 보면 여건호, 그 다음에 3-3을 보면 여건호 보전처분이라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것이 여건호 조제 3-3에서 설명하지. 그 다음에 경제적 자격이 없는 자는 이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한 변호사 비용 뭐 등등이 제일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인지대, 송달료,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감정 뭐 이런 같은 게 필요한 소송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해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 구조제도가 있어서 이용해 본직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 대상이 되려면 경제적 자격이 없으면서 그 사건이 꼭 승소할 건 아니더라도
해소할 것이 아닌 네거티브야.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인데 그 3-11 여건을 보면 해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꼭 승소할 것이 아니더라도 해소하는 게 확실하지만 않다면 일단 그 요건으로 한번 자기가 충족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는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 재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소송 구조제. 이건 소송 구조는 법원을 통한 구조야.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도 있지만 이건 소송구조고 이렇게 해서 구조결정이 나면 일시 이제 국고에서 돈을 내주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받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 지급을 일시 보류해 주는 거지. 국가가 내줘서 소송하게끔 해주는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일단 구조를 받고 싸움을 해서 이기면 이제 상대방한테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국고가 그렇게 해서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패소한 당사자한테 나중에 이제 국가가 일시 내주고 유예해 준 거를 추심하고 이런 식의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이 소송 구조가 대상이 되기에는 변제 자력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되고 실제 이 소송 구조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원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잘 이용하십시오. 홍보도 잘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지금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하는 구조도 있지만 소송 자체 속에서의 구조가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 파란 사건 하나 적어놨잖아. 한보그룹이라고 요새는 이제 법조계도 날리고 경제계도 날리고 하는데 한보그룹이라고 되게 큰 그룹에 막 우리나라 한 12그룹인데 쫄딱 망하면서 한 사람이 소송 내면서 자기 어려우니까 소송 구조해달라고 했던 10위권 그룹에 그런 사람 누군지 알아? 들어봤어? 한보그룹이라고. 근데 갑자기 소송 구조 해달라고 하니 진짜 돈이 없을 수도 있을 거야. 막 기업을 한다. 근데 일반 시민일까지 뭐 그거 믿겠어? 재벌 10대 그룹 그런 사람이 다. 근데 소송 구조 신청을 했는데 허탈하게 그래서 내가 내 책에 이렇게 가식적으로 쓰는 건 다 막 허탈한 사건 등을 많이 썼는데 너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다가오잖아. 얼마이잖아. 2천만 얼마에 대해서 9만 얼마나 했는데 481억 원 채무에 대해서 부전자하게 소송을 했어. 그러니까 481억에 해당하는 소송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돈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소송 구조 신청을 기각시켰네. 소송 구조를 기각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구조받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상이 되는 소송도 이제 결국 뭐 때문에 각하됐어? 인지 등을 제대로 안 냈으니까 소송을 내려면 이제 인지 같은 걸 첩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를 낼 수 없다. 구조해달라 했는데 구조가 안 받아들이고 그러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지를 내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은 돈 없는 식으로 갔지. 그러니까 이 소송을 그냥 각하시켰다. 냈던 소송을 각하시켰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소송 구조 이런 등등 지금 오전 처분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제기하면서 생각할 것들을 지금 계속 가르쳐 주는 거.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오늘 질문 없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